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고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대체로 인간은 고통은 멀리하고 쾌락은 가까이 하려는 본성을 지녔죠. 그럼요. 그럼 쾌락은 가까이 할수록 고통은 멀리 할수록 행복해진다라고 믿기 때문일 텐데요. 공리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영국의 제레미 벤담은 자신의 주제인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지배하는 게 예. 고통과 쾌락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건 고통과 쾌락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나 바람은 기본적으로 쾌락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고통은 멀리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인간의 삶을 고해,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불교에서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을 네 가지로 들었는데요. 예. 이를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고통이란 뜻이죠. 사고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을 뜻하는데요. 예. 이 사고가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 피할 수 없는 실존 조건이라고 보는 견해인 셈이죠. 근데 생은 이제 태어난 거니까. 네. 그러면 병, 사,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건 안 하고 싶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늙고 죽는 문제는 언젠가는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라고 그렇죠. 받아들이더라도 질병이 찾아오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는 약도 드시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죠. 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은 모두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고통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건 반드시 나쁜 일이기만 할까라는 겁니다. 예컨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네. 이건 좋지 않은 신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안 좋은 신호죠. 그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고통이 없는 상태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오는 건 불행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면 일단 신체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신체적 반응과는 별개로 그 상황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고통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힘든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회사에 명운이 걸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잘 마무리되면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도 주어져요. 월급도 오르고. 그죠, 맞습니다. 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극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중 그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들었을 즈음에 그 사람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나치게 과로를 했기 때문이겠죠. 예.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까지 단계까지 온 프로젝트에서 하차를 해야 되고
그의 성진도 물 건너가게 됐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의사의 권유대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참고 버텨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은 후에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네. 근데 이것도 의사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매심 마음 쪽에서는 야, 그래도 완성은 해놓고 병원 그렇죠. 가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부자를 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의 상황에서 질병이 찾아온 걸 두고 반드시 불행이나 불운으로 해석하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만약 그 상황에서 신체의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프로젝트에 몰두하다가는 자칫 과로사할 위험도 있거든요. 예. 철학자 이진경 선생은 고통과 질병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한번 소개해 볼게요. 고통이란 유기체는 그냥 인간이죠. 그죠? 고통이란 유기체의 부적절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관이나 세포들의 호소와 항의의 목소리고 질병이란 그 부적절한 삶의 방식에 잠식된 신체의 비명소리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질병은 우리 신체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네. 마치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피하고 조치하라는 비상경보기와 울리는 것 이거하고 비슷하죠. 따라서 고통이나 질병이 주는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잘만 활용하면 부적절한 신체 상태나 활동을 새롭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나 이런 질병이 네. 더 큰 피해, 더 큰 화를 피하게 해주는 네. 아니면 미리부터 막으라고 하는 경고, 예, 그렇죠. 경보 예, 이거다. 그렇죠. 그런 장치인 셈이죠. 예. 시인 이성복 선생도 고통의 가치를 긍정했는데요. 이성복은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도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긴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통은 살아있음의 징조이며 타락과 질병과 무지에 대한 경보이고 살고 싶음과 살아야겠음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죽은 사람이나 로봇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또 고통이 찾아왔다는 건 지금 당신의 삶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신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신체가 고통의 신호를 보낸다는 건 이 상태로 그냥 죽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살고 싶고 살아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따라서 고통의 신호를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건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삶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사는 건 마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긴 살면서 만약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러면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닥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의료계에서도 그런 질병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건을 만지거나 칼에 베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막 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것보다 위험한 상황은 없거든요. 이처럼 고통은 더 큰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편 고통이나 질병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철학자인 니체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가 자신의 일상적 직분, 업무 또는 교제에서도 병에 걸려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숙고하는 일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질병이 그에게 강요한 한가함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비로소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일상이나 업무, 인간관계 등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던 이전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니체는 질병이 강요한 한가함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본 거죠. 프랑스 철학자인 에밀 시오랑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절망의 끝에 서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통의 서정은 내면을 정화한다.
병은 내적으로 심오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통과 질병이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하도록 만들어서 심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술가들 보면 네네. 그 아주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거나 네. 불타는 예술원을 이렇게 태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깊을수록 예술이 더 뛰어난 경우 많죠. 예컨대 자기의 길을 스스로 자를 정도로 광기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평생을 보냈던 프랑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일상의 고통 속에서 불타는 창작열을 불살랐습니다. 또 가족의 잇단 죽음으로 인해 평생을 죽음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 살았던 노르웨이 화가 에르바르트 뭉크도 네. 자기의 고통을 절규라는 유명한 작품으로 성화시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삶에 찾아온 고통이 불타는 예술원의 재료가 된 셈입니다. 철학자 중에서도 독일 철학자 니체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엄청난 고통의 훈련, 오직 이러한 훈련만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향상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훈련을 통해 이겨낸 사람만이 더 높은 단계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는 네, 있는데 그렇죠. 예.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시민들이 고통이 이렇게 나가기 좋은 거야? 이렇게 하긴 쉽지 쉽지 않습니다. 않고 맞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파요, 그거. 충분히 아파. 공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상가들이 아무리 고통의 가치를 긍정해 본들 현실에서는 고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는 고통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괴로움과 아픔을 먼저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중요한 사실은 고통이란 그걸 긍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삶의 심오함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다가온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삶에서 고통이 찾아오는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고통을 맞이해서 기존의 삶과 일상의 물음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할 때 고통은 지혜로운 삶의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